물 한 방울 없이 건조한 이혼 통보 문자 한 줄로 지연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몇 번이고 휴대폰 화면을 꺼냈다 다시 켰다. 한때 서로의 안부를 묻던 대화창은 오랜 침묵 끝에 서류 접수 완료라는 말로 종결되었다. 그 문장 하나가 6년의 결혼 생활을 갈라놓았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의 옷가지 몇 벌, 분유와 기저귀, 휴대용 가습기와 서류 파일을 하나둘 챙겨 가방에 넣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놓인 갈색 봉투 안에 든 통장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가방 깊숙이 밀어넣었다.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정확히 5천만 원. 남편이 아이 앞으로 남긴 마지막 정리였다. 택시를 타고 인천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도중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다. 지연은 창밖에 펼쳐지는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고백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떠나고 있었다. 집을, 남편을, 이름까지 새긴 가족의 명패를. 인천 외곽의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벨을 누르자 겨우 한 번 울리고 문이 열렸다. 안에서 나온 어머니는 놀란 표정도 반가움도 없었다. 며칠만 머물게요 라는 지연의 말에 어머니는 대답 대신 현관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를 재우고 나온 뒤 어머니는 차를 한 잔 타주었지만 분위기는 끝까지 묵직했다. 그날 밤 지연은 휴대폰으로 이혼 사실을 SNS에 올렸다. 좋아요는 몇 개 되지 않았고 댓글은 대부분 무슨 일 있어? 라는 의례적 문장뿐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다음날 점심시간의 수다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말투들. 이불에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지연의 발걸음이 거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익숙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정말 어이없어. 남편 잘 만나서 살림 걱정 없더니 이혼하자마자 이 집에 들이받고 저 통장 없었으면 벌써 나가라고 했지. 그러게 돈은 쓸 만큼 쓸 테고 다음 달 막내 학원비는 또 어떡하냐.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 순간 지연은 숨을 삼키며 뒤돌아섰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단지 온몸에 냉기가 퍼졌다. 자신이 돌아온 것은 단지 가족의 품이 그리워서였다. 그러나 이 집은 더 이상 품이 아니었다. 통장 하나가 자리를 보장해주는 계약서 같은 것이었고 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채무자였다. 다음 날 아이가 깨기 전 지연은 일어났다. 아이 옷 몇 벌을 가방에 넣고 통장을 다시 꺼내 확인했다. 남은 금액은 그대로였다. 새벽 5시 반, 지연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는 무심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온 뒤 지연은 골목 끝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울로 가는 첫 시외버스에 몸을 실은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라고. 서울에 도착한 건 아침 7시. 그녀는 과거에 잠시 살았던 홍대 근처 고시원에 전화했다. 운 좋게도 공실이 하나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침대, 책상, 전기 히터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 공간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루 만에 구한 첫 일은 일본식 음식점의 청소일이었다. 낮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기 정리와 화장실 청소를 하고 4시부터 9시까지는 근처 카페에서 설거지와 재료 정리 보조로 일했다. 일당은 6만 원, 식대는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현금으로 받는 그 돈이 지연에겐 생명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몸은 고단했지만 아이는 적응했고 지연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고시원 복도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대학교 친구 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그는 물었다. 혹시 일자리 필요해? 우리 회사에서 행정 업무 보조 찾고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꺼내고 오랫동안 꺼두었던 파일을 열었다. 이력서를 새로 정리하며 손끝이 조금 떨렸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경력들이 다시 떠올랐다.
회계 보고서를 야근하며 만들던 밤들, 거래처 프레젠테이션에 매달리던 시간들, 그리고 한때 자신이 쌓아왔던 이름 없는 능력들.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 날짜가 잡히자 그녀는 긴장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지연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잃은 것만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확신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이후 첫 번째 월요일, 지연은 서울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한다. 서울에 올라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지연은 아이를 재우고 고시원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2개를 돌며 받은 첫 주 급여는 딱 36만 원. 기저귀와 분유를 사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몇 장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어 다시 이력서를 손봤다. 준이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회사 면접이 잡혔다. 지연은 고시원 복도에서 다림질한 셔츠를 꺼내 입고 아이를 옆방 대학생 언니에게 부탁한 뒤 약속 장소로 향했다. 면접은 강남의 오래된 사무실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마주 앉은 면접관 셋은 지연의 이력서를 빠르게 넘기며 단답형 질문을 던졌다. 왜 공백이 길었는지, 아이는 누가 돌보는지, 주말 근무도 가능한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면접이 끝난 다음 날 합격 통보가 왔다. 첫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 계약직, 급여는 세후 210만 원, 복리후생 없음. 그래도 지연은 감사했다. 출근 첫날 그녀는 본사 4층의 좁은 사무실 한 구석에 배치되었다. 이름도 없는 책상, 중고 노트북 1대, 연필꽂이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다. 담당은 물류 데이터 입력과 간단한 문서 작성. 교육은 없었고 질문할 사람도 없었다. 옆자리 동료는 하루 종일 헤드셋을 쓰고 말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지연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싸온 김밥을 책상 위에서 조용히 먹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나가고 사무실엔 복사기 소리만 들렸다. 오후가 되자 첫 실수를 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닫아버린 것이다. 재작업을 하면서 그녀는 이력서에 적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퇴근 시간 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지연은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그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후 몇 주간 지연은 회사와 고시원을 오가며 버티는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밤마다 회사 업무 매뉴얼을 읽고 엑셀 단축키를 외웠다. 복사기 잉크 교체법도 외워뒀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연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부르더니 계약 연장을 언급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지만 열심히 하시네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지연은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다. 회사의 누군가는 그녀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생겼고 점심시간에 같이 나가자는 제안도 처음 받았다. 하지만 지연은 대부분 거절했다. 아이를 봐주는 대학생 언니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고열로 어린이집에서 귀가 조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뛰어나간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고시원 방 한 구석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준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3개월 계약이 끝난 후 정식 채용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깜짝 놀란 지연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정규직 전환 첫날 그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통장을 확인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5천만 원.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이제 자신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상사는 날카로웠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텼다. 그 무렵 준이 다시 연락해왔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했다. 지연은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준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많이 변했네. 더 단단해졌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날 이후 준은 종종 연락을 해왔다.
아이 간식을 사다 주거나 늦은 퇴근길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 지연은 감사했지만 조심스러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팀장이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 보기 드물어요. 꾸준하고 책임감 있어요. 짧은 칭찬이었지만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고시원 좁은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이혼 후 30일째, 첫 정규직, 첫 월급, 첫 칭찬.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분명 나아가고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숨결이 일정했다. 그 숨결에 맞춰 지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아이를 챙기고 고시원 공용 세면대를 쓰며 빠르게 준비를 마쳤다. 출근 전 잠깐 시간을 내어 가까운 재래시장을 돌았다. 새벽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세일하는 채소와 두부를 구입해 일주일분 도시락 재료로 썼다. 지연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대학생 자매에게 맡기고 회사로 향했다. 여전히 지하철은 붐볐고 출근길은 고됐다. 하지만 그녀는 늦지 않기 위해 두 정거장 전에서 내려 걸어갔다. 업무는 늘 반복적이고 긴장감 있었다.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물류팀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엑셀 파일 하나 입력할 때에도 3번씩 검토했다. 상사는 말수가 적었고 동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하느라 별다른 소풍이 없었다. 점심은 늘 혼자 구내식당에서 먹었고 퇴근 후엔 곧장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하루는 일이 밀려 야근을 하게 됐다. 대학생 자매에게 부탁 전화를 하자 동생은 시험 기간이라 어렵다고 했고 언니는 주말 알바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 지연은 당황했다. 이럴 때 믿고 맡질 사람 하나 없다는 현실이 낯설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전했다. 결국 아이를 회사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퇴근 후 사무실 한켠에서 조용히 색칠 공부를 하던 아이는 눈치를 보며 물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다른 아빠가 없어? 지연은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냥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입을 닫았다. 다음 날 팀장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제 아이 데려왔던 거 따로 보고 안 할게요. 사정 있는 거 이해합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지연은 처음으로 팀장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며칠 후 회사 근처 보육시설 홍보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오후 7시까지 돌봄 연장 가능이라는 문구에 즉시 문의 전화를 걸었다. 자리를 비우기 힘들어 점심시간을 쪼개어 방문 상담을 잡았다. 시설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교사도 친절했다. 비용은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월급에서 식비를 줄이면 가능할 것 같았다. 아이에게 새로운 어린이집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친구 있으면 좋아 라고 대답했다. 지연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놓았다.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보육님의 일부는 구청 지원으로 처리됐고 나머지는 지연이 매달 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아이는 이틀 만에 적응했다. 첫날에는 조금 울었지만 금세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다는 선생님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날 뻔했다.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 주 금요일 팀장이 지연을 따로 불러 회의실로 데려갔다. 지점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지연 씨가 적임자 같아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새 지점은 용인, 현재 고시원이 있는 서울과는 거리도 있고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팀장은 덧붙였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각해보시고 답 주세요. 일 잘하시는 거 모두가 알아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밤새 고민했다. 용인으로 옮기려면 아이 어린이집도 바꿔야 하고 집도 다시 구해야 했다. 하지만 기회는 흔치 않았다. 월급도 30% 이상 인상되고 향후 승진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토요일 아침 아이와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 다른 데로 옮기면 어때?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엄마랑 같이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지연은 용기를 얻었다. 오후 그녀는 근처 부동산을 돌며 시세를 알아보고 용인 지점 근처의 임대 목록을 살폈다. 생각보다 저렴한 빌라들이 몇 군데 있었다. 다만 보증금이 문제였다. 5천만 원짜리 통장을 처음으로 꺼냈다. 그 돈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지금은 아이와 자신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계약금 일부를 이체했다. 이사는 2주 후 지연은 팀장에게 답장을 보냈다. 용인 근무 수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회신이 왔다. 환영합니다.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은 고시원 좁은 방에서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 이사 간다. 더 넓고 햇빛 잘 드는 집으로. 아이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제 내 방 생겨? 지연은 웃었다. 그래, 너만의 책상도 있고 창문도 있어. 그녀는 잠든 아이를 보며 다시 일기를 꺼냈다. 이혼 후 45일째 용기로 결정했다.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택했다. 아이도 웃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지연은 조용히 펜을 놓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었다. 마포도 고시원도 과거도 모두 뒤로 하고. 이사 당일 지연은 새벽부터 움직였다. 용인의 빌라로 옮기는 날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를 동반한 이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고시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뒤로하고 그녀는 새 출발의 문을 열었다. 새 집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고 아이와 함께 지내기에 충분했다. 처음으로 아이에게 따로 방을 내주고 작은 책상을 놓았다. 아이는 그 앞에 앉아 색연필을 정리하며 좋아했다. 근무지는 빌라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의 물류센터 사무실이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긴장했지만 익숙한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새로운 동료들은 대부분 이전보다 연령대가 낮았고 분위기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업무량은 예상보다 많았다. 신설 지점이라 모든 것이 정비되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도 잦았다. 그녀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나갔다. 물류 입출고 데이터 정리, 재고 파악, 거래처 보고서 정리까지 손이 닿는 일은 빠짐없이 챙겼다. 이전보다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는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선생님이 따뜻하게 도와주며 점점 나아졌다. 지연은 매일 퇴근길에 작은 간식을 들고 아이를 데리러 갔다. 주말엔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준을 다시 만났다. 아이는 준을 기억하고 반가워했고 준도 여전한 모습으로 인사했다. 그는 지연에게 최근 근황을 물으며 말했다. 이사했다는 얘기 듣고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착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 답했다. 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지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준은 가끔 연락을 했다. 점심시간에 안부를 묻거나 아이가 좋아할 만한 행사 정보를 보내주기도 했다. 지연은 그런 그의 태도에서 부담보다는 배려를 느꼈다. 새 직장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지연은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보고서 작성도 정확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동료들과도 점차 말이 트이기 시작했다. 회사가 안정되면서 상사는 그녀에게 추가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지연은 수락했다. 그 일은 물류 흐름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업무 외적으로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떤 놀이를 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무표정으로 앉아있던 아이가 이젠 자주 웃었다. 지연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숨이 차는 순간도 많았지만 하루의 끝에서 아이의 웃음에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주말이면 작은 마트에서 세일하는 식재료를 사서 집밥을 해먹었고 밤에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하루는 준이 도시락 가게 쿠폰을 보내주었다. 지연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고 준은 답했다. 혼자 다 감당하느라 고생 많아요. 응원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왜 3명 아니고 2이야?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엄마랑 너 둘이 있으면 충분해. 그리고 가끔 놀러오는 좋은 사람도 있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이혼 후 60일, 새로운 집, 새로운 직장, 새로운 리듬. 매일이 고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 아이가 웃는다. 내가 웃는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그보다 큰 건 이제 한 발씩 내딛는 용기였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확실히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이제는 내일이 궁금했다. 지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아이를 깨우고 도시락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마친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어느덧 이사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새 직장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다. 팀 내 자료 정리는 그녀가 맡는 일이 되었고 거래처 대응도 일부 맡기 시작했다. 업무량은 늘었지만 불만은 없었다. 오히려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게 다행처럼 느껴졌다. 늘 바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통장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 안에 5천만 원은 마지막으로 기대지 않은 자존심이자 자신과 아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두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열이 높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간 결과 단순한 감기였지만 지연은 크게 놀랐다. 아이가 잠든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자신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완벽히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며칠간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고 아이 곁을 지켰다. 다행히 상사는 이해를 해주었고 동료들도 눈치 주지 않았다. 그 며칠은 짧았지만 깊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밥을 먹고 책을 읽고 낮잠을 같이 잤다. 회복 후 첫 출근 날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세요. 팀장의 필체였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밤 아이가 자고 난 뒤 지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오래전 중단했던 재무 프로그램 자격증 공부 파일을 다시 폴더에서 꺼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후 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가자고 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답했다. 그날 아이는 유난히 들떴고 준과 잘 어울렸다. 산책을 마치고 분식집에 들렀을 때 준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중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음료를 마셨다. 준은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이 더 크게 들렸다. 그날 이후 준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연의 일상을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남았다. 매일 연락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날이면 메시지를 보냈고 아이의 생일에는 조그만 선물도 건넸다. 지연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멀리서 응원해주는 느낌은 큰 위로가 되었다. 직장에서도 그녀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회계팀과 협업하는 일이 늘었고 지점 전체의 재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실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수정했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다. 아이도 더 밝아졌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친구 얘기를 하고 자신이 만든 그림을 자랑하며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집이야.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그림 속엔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지연은 그림을 보며 물었다. 이건 누구야?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가끔 놀러오는 삼촌. 지연은 웃었다. 아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는 걸 불안해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순수하게 자신만의 가족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주말 밤 아이가 잠든 후 지연은 일기를 꺼냈다. 이혼 후 75일. 아이가 웃는다. 나는 일한다. 누군가는 기다려준다.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간 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게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기다림도 준비도 그리고 선택도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걸. 지연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을 느끼고 있었다. 아침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걸 즐거워했고 회사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일이 손에 익고 팀장에게서 업무를 일임받는 횟수도 늘었다. 서툴고 조심스럽던 지난 날들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팀장이 조용히 불러 회의실로 데려갔다. 책상 위에는 지점장 사인이 들어간 문서가 놓여 있었다.
인사이동 제안서였다. 본사에서 지방 물류창고 신설 관련 인력을 요청해왔어요.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기본급은 현보다 40% 인상, 주거 지원도 일부 가능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니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 지연은 문서를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역은 천안. 지금 살고 있는 용인보다 더 멀었다. 통근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사를 전제로 한 제안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가 잠든 후에도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반복했다. 이직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더 나은 환경과 보장을 제공받는 대신 다시 뿌리를 옮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어때?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어린이집도 바뀌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랑 같이면 괜찮아. 근데 새 학교는 장난감 있어? 그 말에 지연은 웃음을 참았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엄마와의 안정감이었다. 지연은 결정을 내렸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일주일 안에 정리할 테니 새 지점 일정에 맞춰달라고 했다. 부동산과 연락해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계약을 해지했고 천안의 임대 리스트를 받아 비교했다. 구청 지원과 회사 보조금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엔 단지 이사가 아니었다. 아이의 어린이집, 병원, 생활반경 전부가 바뀌는 일이었다. 지연은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사 당일 아이는 좋아하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새 집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아이 방을 정리했고 작은 책상과 스케치북을 놨다. 아이는 벽에 그림을 붙이며 말했다. 여기도 우리 집이야. 지연은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새로운 지점은 아직 체계가 덜 잡혀 있었다. 시스템도 불안정했고 직원 수도 부족했다. 그녀는 물류 흐름 정리부터 시작해 재고 시스템을 하나하나 정비했다. 보고서도 직접 만들고 작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정리했다. 업무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았다. 야근도 잦았고 때로는 주말에도 출근했다. 하지만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동료들도 그녀의 방식에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수능력이 빠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다. 지연은 퇴근 후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주말이면 둘이 시장을 보고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지연은 벽 한편에 아이의 그림을 붙여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 주는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주 보진 않았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택배로 아이 간식을 보내왔다. 어느 날 밤 준이 전화해서 물었다. 지금 행복해? 지연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많이 바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준은 말했다. 그럼 됐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셋이 밥 한 끼 먹자. 지연은 미소 지으며 응, 그땐 아이가 더 커 있을 거야. 전화가 끊긴 뒤 지연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이혼 후 90일, 또다시 이사, 또다시 시작.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다. 아이도 웃고 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지연은 펜을 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쁜 하루였고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이 있었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가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삶.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을 채워가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그리고 자신답게. 천안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지연은 일상에 리듬이 생겼음을 느꼈다. 출근 준비, 아이 등원, 보고서 정리, 퇴근 후 저녁 준비까지. 하루가 쉼없이 지나갔지만 마음은 안정되어 있었다. 업무는 여전히 많았지만 신설 지점을 운영하는 책임감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아이 역시 새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그림 일기를 써서 엄마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이는 말했다. 선생님이 나 칭찬했어. 오늘은 친구랑 싸우지도 않았어.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아이는 혼자 조용히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렸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며시 들여다봤다. 색연필로 그린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이, 그리고 또 한 명. 이건 누구야? 지연이 묻자 아이는 대답했다. 엄마 웃게 해주는 삼촌.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는 여전히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계절이 바뀌면 아이 옷을 챙겨 보내주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서두르지 않는 태도였다. 지연은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과거의 실패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아이 앞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의 존재는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근처 들릴 일이 있는데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지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이와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셋이 만났다. 아이와 준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고 지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준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아이한테 색연필 세트야. 지난번 그림 보니까 솜씨 좋더라고.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고 지연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준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밤, 지연은 아이가 잠든 후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이혼 후 110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대화한 하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는 아직 아니었지만 더는 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중간 성과 평가 회의가 있었다. 지연은 부서 제표로 자료를 발표했고 상사들은 그녀의 업무 정리에 감탄했다. 회의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 분기부터 정식 팀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연은 놀랐지만 바로 수락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망설였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팀장으로 첫 출근한 날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상사는 악수를 청했다. 지연은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아이는 말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엄마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 아이도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엄마랑 나랑 그림 그리고 놀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엄마도 색칠할래. 그날 밤 둘은 함께 도화지에 색을 칠했다. 웃고 이야기하고 지우개 가루를 털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연은 다시 한번 느꼈다. 이 모든 건 혼자 힘으로 해낸 게 아니었다. 아이와 함께였고 누군가의 기다림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이혼 후 113일, 팀장이 되었다. 아이가 웃는다. 누군가는 내 옆에 조용히 서 있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을 때 지연은 처음으로 어떤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아이가 자라는 시간 속에 자신도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모습을. 가능성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준비되고 있었다. 마음을 열기 위해, 삶을 다시 꾸리기 위해. 팀장이 된 이후 지연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 바쁘게 흘러갔다. 회의가 늘었고 결정을 내려야 할 일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상사는 중요한 보고를 먼저 그녀에게 맡겼다. 서류에 찍히는 이름 아래 팀장이라는 직함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아이도 달라졌다. 새로 산 알림장을 꼼꼼히 써서 보여주고 친구들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다. 오늘은 태훈이가 나랑 같이 놀았어. 선생님이 엄마 얘기했어. 일 잘한다고. 지연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열심히 살고 있네. 주말이면 둘만의 시간이 소중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중고 사이트에서 작은 자전거를 구입했고 매주 공원에 나가 연습을 했다.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스스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쓰러질 걸 알면서도 다시 올라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어느 날 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당분간은 바빠질 것 같아요. 근처에 오게 되면 연락할게요. 지연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고마웠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자다가 깨어나 물었다. 엄마, 나 크면 어떤 사람 될까?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마 네가 되고 싶은 사람, 그게 뭐든 괜찮아.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너는 이미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유라고. 몇 달 뒤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대표이사가 각 지점의 성과를 소개하며 천안 지점의 실적과 조직 안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 자리에서 지연은 우수팀장으로 선정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상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점 운영 안정화안에 당신 이름이 빠질 수 없어요. 수고 많았어요. 지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뭉클하게 했다. 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프로필을 보여주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진짜 대단해. 이거 우리 책장 위에 놓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가족의 첫 상이니까. 그날 둘은 함께 늦도록 깨어 있었다.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제 지연의 일상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불확실했던 내일이 조금은 기대가 되었고 지나온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가끔 혼자일 때면 그녀는 여전히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 시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너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실패와 후회, 상처와 외로움 모두를 깨안은 채 앞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던 이 여정은 결국 회복과 성장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있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단단해진 마음은 어떤 계절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 지연은 그 밤 마지막 일기장을 썼다. 이혼 후 180일,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고 느낀다. 그게 나 자신이라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며 생각했다. 혼자였던 시간은 외로웠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났다. 어쩌면 진짜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혼 후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고 무너진 삶이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자신을 믿는 용기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 때 세상은 다시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가족의 의미도 행복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빛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언젠가 용기가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